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또 어김없이 저희 포도쌤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브닝 투자쇼 시즌2인데요. 월요일마다 왜 이렇게 지난 주말에는 그래도 날씨가 좀 있었는데 시장에 사건 사고가 좀 있었을까요? 외국인들의 귀환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11월 17일 날 저점 부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되듯이 시장의 수급이 좀 좋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도 그래도 뭐 드론 관련주라든가 또는 11일 날 남북 정상회담 부분 가능성 쪽에서 언급이 되면서 당국회담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별주들은 테마성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월요일 날 첫 시작이 계속 좀 좋지 못한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몸살기를 떨쳐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히나 매수와 매도로 반복하고 있고 또 12월 동시만기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전략 어떻게 봐야 될지 속 시원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 왼쪽 편에는 정쌤이 그리고 제 오른쪽 편에는 손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종목별로만 보면 좀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정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1970포인트를 깼어요. 사실 시장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갭 부분 때문에 1970을 지킬 것이다 라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보란듯이 깼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오늘 저도 저희 회원들 같이 하게 되면서 일단 1974포인트 이 부분 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후반 쪽에서 조선주하고 건설주 요 두 개 섹터에서 일단은 조금 낙폭을 확대를 시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장 후반주 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도 그 부분이 가끔씩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어떤 연유건 간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세장이라는 부분만 명심을 하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 시장 빠진 건 둘째 치더라도 지난주부터 외국인들 어떤 수급 동향을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 이런 대형주 중심의 매도가 금일까지 현재 1조 5천억 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반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외국인의 이 대형주 중심의 매도가 멈춰져야 또 시장이 또 바닥을 잡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만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만기까지는 좀 시장이 빠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1940포인트 11월 달 저점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오늘장 한마디 좀 말씀드리자면은 1940포인트와 2040포인트 구간의 박스권 대응 전략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장은 조금 약세장 대응을 하시게 되면서 관망을 하자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동시만기 끝나고 나서 조금 매수를 잡아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시장에 어떤 핑계거리가 좀 필요해요. 그 시장에 한 번씩 분기점이 있을 때 어떤 핑계거리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지수의 방향성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뭐 하나의 희망을 좀 걸자면은 만기란 핑계 하나로 시장을 좀 반전해야 될까요? 반전시켜주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이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핑계거리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즉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이유거리가 제가 보기엔 만기일이 좀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정쌤 같은 경우에 동시 만기인 목요일 날 이후에 확인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오늘 장을 좀 정리해 주셨고요. 사실 북한과의 이제 금강산 관광이 다시 한번 두각되었고, 그리고 이제 연말 부분에 이제 방학 부분이 들어오면서 게임주들, 한중 FTA 부분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송 가능성으로 이제 호재 만발이 됐던 코스닥이었습니다. 손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조정을 좀 받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4개월 동안 얘기해드렸습니다. 박스권이라고. 역시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반등이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7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서 715포인트까지의 방향은 좀 열려 있었는데요. 역시 박스권이 강하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83포인트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온 거죠. 이때가 이제 지난 금요일 반등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올라오게 되면 695부터는 정리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650포인트까지의 방향은 열려 있습니다. 그 전에 물론 668포인트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폭만 하더라도 시장이 한 1%, 2% 빠지게 되면 종목은 3%, 4% 이상 빠진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다 성인이죠. 산타는 없습니다. 연초에 기대감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올해 연말에 산타는 없고 내년을 좀 기대하는 전략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시장 내일 반등 나오게 되면 정리를 좀 하자는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코스닥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유럽 증시 잠깐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프랑스라든가 독일에서 1.5%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같이 일단은 뭐 상승 쪽으로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10분봉 확인하시고요. 10분봉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바로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동시만기 앞두고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 누적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오늘부터 좀 시작이 됐거든요. 본격적으로 미결제가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일단 시장이 좀 같이 문매를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요. 산타 그래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시청자분과 저는 좀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말자고요. 네, 아셨죠? 저도 루돌프가 빨간불을 켜면서 네. 주식시장에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네. 뭐 일단은 양말은 한번 걸어 더 보셔야죠. 네. 그럼요. 걸어둘 만한 가치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나라 장만 오늘 좀 만만치 않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여기서 좀 정리해서 마무리 좀 지어보겠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전화번호 고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786-1022와 1023번의 두 대의 전화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와 소통이 가능하겠고요. 또한 휴대전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무료이니까요. 앞에 고수 또는 포도라고 치셔가지고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산다. 배워야 남주지 말고 내가 가져서 내 계좌를 쑥쑥 키워야겠죠. 포도쌤의 방과후 수업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저 정쌤과 함께 방과후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고용지표가 상당히 조금 좋게 발표가 됐죠. 계속해서 일자리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12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 해야 될까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용지표 하나만 가지고 뭐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무르익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고용지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 소비를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부터 미국의 경제 지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번 같은 개인 소비 지표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분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경제 지표가 좀 중요한 게 좀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도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경제 지표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소비를 말씀드리면서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소비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번 주는 소매 판매라는 지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11월 소매 판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그 금요일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소매 판매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표와 마찬가지로 미국 상무부에서 이 부분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전에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집계를 한다라면은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기업들의 어떤 입장에서 얼마만큼 물건들이 많이 팔렸는지 어떤 그 소비라든지 그리고 공급이라든지 그 생산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지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 소비 지표와는 틀리게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인덱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증가를 했는지 감소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총량을 집계를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듯이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접적인 어떤 그 민간 그리고 가게 이 부분에서 집계를 하지만은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매업체들 실질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나이키라든지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의 어떤 판매와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 업체들의 총 판매량을 조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의 총량을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지수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가계 지출, 지난번 소매에 말씀드렸던 이 개인 소비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데 이 개인 소비 그리고 고용 지표 이 세 개가 더불어서 GDP를 산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일단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GDP의 70%는 어차피 아시다시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내수입니다. 내수, 즉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경제 그리고 경기가 돌아가는 구조를 가진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그 반대죠.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어가고 그리고 GDP의 80%가 수출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만큼 물건을 많이 사고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경기가 돌아간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물론 고용 지표를 통해서 얼마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임금이 얼마만큼 늘어난지 이런 부분 중요하지만 이 일자리 증가를 통해서 임금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 임금을 통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 입장에서 그리고 반대로 또 개인 입장에서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월 소비 판매 같은 경우도 개인 소비와 마찬가지로 그런 소비 판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판매라는 어떤 식음료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그러니까 근원 소비 지출과 근원 개인 소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근원 소매 판매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크게 보고 있고요. 의미도 이 근원 소매 판매를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꾸준하게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수를 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변동성이 큰 부분은 제외를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 11월 그 소매 판매란 지표에는 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화면을 조금 제가 확대를 해서 준비를 좀 할까 그래서 조금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말 그대로 여기 보면 소매 판매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들입니다. 세부 항목들인데 여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소매 판매 그리고 음식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토탈 집계를 하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 모터 비클에서 자동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니처에서 건축자재, 그리고 일렉트로닉스, 전기자재,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밑으로 보게 된다면은 건축자재라든지 그리고 음식 서비스, 그리고 비버리지 어떤 그 음주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뭐 저렴하게 표현드리면은 굴러가기 위해서는 휘발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스 스테이션에 갖고 휘발유도 얼마큼 많이 팔렸는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비와 연관되는 항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여드렸듯이 자동차 판매라든지 그리고 식품, 음료, 의료, 보건, 그리고 스포츠용품,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백화점 판매까지 유통까지 다 조사를 집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계, 이 기업들의 어떤 판매치를 집계해서 많이 총량을 만들어서 지수화해서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고요. 전분기 대비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정 발표를 할 때 보통 예비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9월 달에 발표하게 되면은 그 지나가지고 10월 달에 9월 달에 대한 어떤 확정치도 동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수치 부분들은 상당히 수정이 많이 되는데 이 뒷부분은 보지 않더라도 요 제일 앞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전분기 대해서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어떤 항목들이 이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친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최근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면은 올 초, 소매 판매가 둔화가 됐다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까지 쭉 오게 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 식품 판매라든지 자동차 판매 그리고 휘발유 판매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판매만 감소를 하더라도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입장에서 조사하고 있는 어떤 소비에 대한 총량에 대한 조사가 변동성이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소매 판매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소매 판매가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8월 달부터 정체가 돼 있다는 겁니다. 0.1%가량 계속 정체가 돼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연준에서 판단하기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평균 임금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들이 미국 자국민들이 소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를 하게 되면서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있을 건데 만약에 지난번에 그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옐런이 물가라는 지표를 정확하게 본다라면 과연 이 소비 판매 동향, 그러니까 소비 동향을 보고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고용 지표만 보고 이 소비가 만약에 개선될 것이라고 조금 미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할 가능성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면은 옐런이 그래도 한 번쯤은 고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동향까지 일단 살펴봤습니다. 최근 동향을 봤을 때는 이 변동성이 축소가 되겠고 이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보다는 소매 판매가 정체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소비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비는 제조업의 원동력.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소매 판매라는 지표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소비자의 수요적인 측면과 신뢰도 면에서 가치 있는 지표라고 있습니다. 신뢰도를 제외를 하더라도 수요적인 측면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물건에 많이 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면은 공장에서 생산을 그만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제품이 많이 팔려나간다는 얘기고 제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수요적인 측면이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는 건 제조업, 즉 산업 생산, 공급적인 측면도 당연히 증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자, 소비자의 수요적인 측면 이 부분을 봤을 때 제조업 동향까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소비가 증가를 한다. 소비가 증가를 한다는 건 물건을 많이 산다는 얘기죠. 그 물건을 많이 산다라는 건 물건의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100이란 물건을 120명, 130명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즉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의 연준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가 있겠죠.
연준에서 아무래도 이런 연결고리는 분명히 제가 볼 땐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일자리를 증가를 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분명히 이 소비 증가를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 이런 기대감들이 과연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12월 달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12월 달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은 자, 미국 경기 회복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경제 동력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소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GDP 80%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출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물건을 많이 생산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미국 쪽으로 많이 수출하게 된다라면은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직까지 어떤 경제 동력을 보게 된다면 내수, 소비 쪽보다는 수출 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도 우리나라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이 코스피가 어쨌든 커플링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연결고리가 분명히 완성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소매 판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지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 하나로도 방금과 같이 여러 가지 많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는 것도 시장 전체를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이 시장 전체적인 뿐만 아니라 종목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까지 현재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공개 방송 많이 오셔가지고 종목들도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시장에 관한 부분들 많이 궁금증 풀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정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오늘 안녕하시렵니까? 아니면 안녕하고 있나요? 라고 제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안녕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손쌤을 통해서 같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시죠? EF 리테일. 제일 궁금한 사항이 어떻게 되세요? 가격이 지금 본전이 안 오니까 제일 궁금하지요. 매수 단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18만 원에 30%. 기간은 얼마나 좀 생각을 하세요? 나는 내년 1월도 좋고, 하여간 내년도 좋고, 올해 말까지도 좋고, 그래요. 바쁜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에 대한 사항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화 끊고 TV 보시면서 차트 보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BGF 리테일 아시다시피 1인 가구의 수혜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1인 가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BGF 리테일의 경우는 역시 편의점 1등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 편의점 주의 경우는 2분기, 3분기가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요.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1분기부터 다시 한번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PB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PB라는 부분이 이제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해갖고 자사 상표를 부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글로벌적으로 20%의 PB 제품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시아의 경우도 10%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소 3배 이상은 더 PB 상품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안 좋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차트상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을 확인했을 때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3분기가 끝나고 2분기부터 시작을 하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더블 갔어요. 그리고 3분기에 어느 정도 받침이 되고 4분기에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치고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가격권을 이탈할 경우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만 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17만 8천 원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탈가는 15만 9,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한 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본전 수준에서 좀 정리하고 내년 1분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BGF 리테일 흐름을 조금 더 확인하자. 정확하게 17만 8,500원을 돌파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의 18만 원을 훌쩍 뛰어넘기 위해서는 17만 8,500원의 돌파 안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우려감 때문에 좀 조정받고 있다라는 관점이니까요. 1인 가구 부분 또는 최근에 이제 PB 상품들에 대한 매출 다각화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돌파하는지 여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정쌤과 같이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받으면 될까요? 파트론이요. 파트런이요. 일단 먼저 제가 가격하고 비중부터 좀 여쭤볼게요. 가격은 11,500원, 예, 예. 비중은 60%요. 진짜 저한테 의뢰하신 분들 비중이 다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보유 현재가 오래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물타기 하다 보니까 네. 비중이 60%가 돼갖고 11,500원으로 내려와 있어요. 예, 예. 그러는데 이게 11,500원이 이렇게 본전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도 궁금하고 네, 예. 이게 참 옛날에는 IT가 좋았는데 지금은 IT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떠겠는가 네, 이것도 예. 좀 궁금하고 비중이 너무 많아서 네. 어느 정도 번전 오면은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예, 예. 많이 들어서 한 아, 보유가 지금 2년 넘었을 겁니다. 예. 예. 그 마음고생은 많이 했죠. 뭐 예, 예. 시야로 뭐 6천 얼마까지 왔었는데 그때 네. 물타기를 했어야 하는데 못 오고 기회를 자꾸 놓치고 예. 놓치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또 대응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전화 예. 끊고 그 TV 보시면서 궁금한 예. 부분하고 차트적인 부분 풀어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파트론을 문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면은 2013년 말경 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년 지나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아까 전에 그 IT가 좀 안 좋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식시장도 유행이란 게 좀 있습니다. 예전에 파트론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스마트폰 얘기 상당히 좋을 때 얘기 많이 나올 때 그때는 상당히 잘 갔었잖아요. 그리고 파트론뿐만 아니라 그때 스마트폰 부품들도 웬만해서 싹 다 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에 와서는 그 스마트폰에도 유행이 지나가 버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을 뿐이죠. IT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IT 섹터 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부품주가 소외돼 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유행이 지나게 되면서 2년의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이제는 2015년 12월까지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파트론이 그래도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화 말미에 이제부터 좀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그 스마트폰의 배터리 쪽 말고 전화 받는 그 디스플레이 쪽에 보면 그쪽에 있는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보시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를 제외하고 삼성전자 내에서 카메라 모듈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거의 바닥이 잡히고 상승적으로 어쨌든 돌려주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땐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이 나오면 바로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팔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한 번 정도 상승이 갔습니다. 이때 당시 뭐 때문에 갔냐면은 갤럭시 6 엣지에 이 카메라 모듈이 들어간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었는데 그 부분이 기대감으로 끝나고 다시 한번 하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갤럭시 S7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1차적은 실적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하늘색 선이 241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 보시면 아직 10월 달에 일단 장을 받고 돌파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241선에 대한 돌파 여부를 보시고요. 만약에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때 가서 매도를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제가 살짝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파트론이 현재 실적을 보게 되면요. 2014년 9월 달부터 쭉 보게 된다면은 2015년 9월 달, 그러니까 3분기 때 198억 원을 기록을 할 때까지 현재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발생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만약에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파트론 같은 경우 분기 기준 200억 이상 실적이 발생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와줘야 제가 보기엔 장기 추세를 돌려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볼 때 1,500원 전후에서 어떤 횡보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분기 기준 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41선, 장기 추세에 대한 어떤 회복이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근데 그 장기 추세, 장기 이평선이 현재 1,760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조금만 느긋하게 보시고요. 지금 빠지는 구간이 아니라 어쨌든 올려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보시고 1,800원에 대한 돌파가 여의치가 않다라면은 그때 가서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조금만 느긋하게 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3월 달에 있습니다. 그 관련된 이 IT 부품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분명히 나타나니까요. 좀 오랜 시간 가지고 계셨다면 기술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3월 달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부분에 대한 수혜 부분 기대감도 같이 좀 반영을 하면서 보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힐링 타임 같은 경우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겠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포트가 어떤 현상들을 보여줬는지 시크릿과의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포트에는 어떤 종목군들이 계속 보유하면서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 주쌤의 포트입니다. 현재 5종목이 꽉 차 있는데요. 잠시 뒤에 2종목을 포트에서 제외하고 신규적으로 2종목을 포트에서 편입을 시키겠습니다. 셀루메드가 현재 최고 수익률 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손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4종목이 포트에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역시 모바일 콘크리트 부분하고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9.13%의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로지시스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가져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한 NC소프트 오늘 좀 게임주와 함께 선방되는 모습인데요. 긍정적인 시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포트에 지금 5종목을 좀 끌고 와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배당 부분까지 생각했던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도 탄력 둔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포트에서 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종목 같은 경우가 있죠. 최근에 우리가 소비재, 또 중국 소비재 쪽으로 얘기하면서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음식료 쪽으로도 좀 강점이 있는데 이 화장품 포트에 좀 들어갔었던 현대 IPT가 탄력 둔화 부분으로 인해서 역시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두 종목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ITA 부분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하나를 먼저 집어넣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UIL입니다. UIL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스마트폰 쪽의 키패드 또는 부속 자재, 즉 최근에 이런 게 많이 있었죠. 우리가 갤럭시 S6가 출시되고 나서 이제 무선 충전, 저도 사실 번들 버전으로 새로 구매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에 대한 키패드와 부속 자재, 무선 충전 킷을 납품하고 있는 동국제강 계열사가 UIL입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탈 케이스 부분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이제 필수 불가견이라는 표현처럼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꼭 들어가는 장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 구성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메탈 케이스와 무선 충전이 이제는 한 번 넣었다 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좀 넣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IL을 제가 신규적으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L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8월 달에 저점 시장 따라서 급락 부분을 만들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9,800원대에 대한 강력 지지력 테스트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위쪽 부분에 대한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좀 놓고 보시면 최근에 UIL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소폭 매수가 좀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수급도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UIL 같은 경우는요, 현재 11,800원의 종가가 좀 형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1,800원 이하 쪽의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겠고요. 11,400원부터 11,800원의 매수 단가로 좀 진입을 하시겠고요. 목표가는요, 단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13,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기준점에서 매물대들을 다 돌파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슈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면서 목표가를 13,000원으로 설정을 하겠고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도 조금은 타이트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손쌤이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좀 썼기 때문에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0원으로 이렇게 손절가를 설정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장대 캔들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시장이 지금 보면 바이오, 제약 얘기도 많이 있지만요. 사실 진단키트 쪽으로 또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붙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 관점에서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새롭게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도 이제 고령화, 노령화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노령화라는 표현보다는 고령화라는 표현이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식습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좀 인스턴트 식품을 좀 많이 섭취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 조선시대 부분에서도 당뇨병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됐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는 혈당 전문 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이 우리가 휴대용 부분과 그리고 스마트 기기와 어플로 해서 연동돼서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병원용 혈당 측정기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미세하게 발전되면서 시장 확대 수혜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놓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혈당 측정 스크립 같은 경우는 일회성 소모품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뇨 환자 대비해서 그 비용이 매출 다각화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오늘 박스권 부분에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짝꿍댕이 패턴 쪽으로 역낙타봉을 가지고 위쪽으로 상향 부분으로 상승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위쪽에 좀 매물대가 만만치가 않죠. 위쪽에서 보면 일명 여러분들이 깃발 형태다라고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만큼 고점이 좀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에서 기로점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수급을 한번 볼까요? 자,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요.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매도 압박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 국면이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35,000원 부근에서 밑에 눌린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요. 추격은 35,200원까지만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39,000원으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9,000원 정도가 형성이 되는 자리를 좀 놓고 보셨을 때, 이 부분이 직전 매물대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32,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서 놓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의 저점 부분에 살짝 부분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거 장중에 그 부분에서 32,000원 설정해서 신규 진입 포트에 진입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니까요. 제 포트 따라 하시는 분들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포트 점검을 했고요. 우리 손쌤 포트 IT 계속 가요. 가죠. 네, 축하드립니다. 더 갈 겁니다. 네, 최고가 수익률도 기록하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1위를 했죠. 네. 지난주에 원래 1위였는데 네, 오늘 정상적으로 올라간 것 네,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인정. 뭐 인정. 수익 축하드립니다. 1등 인정합니다. 네. 바로 제가 할게요. 네, 네,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실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도 뭐 산타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측면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네 종목 역시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의 실적이 다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실적이 다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고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직 못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개의 종목 그냥 차트상으로 위치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홀딩스를 먼저 차트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30만 6천원짜리가 지금 14만 9천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바닥권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역시 바닥 부근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실적 좋다라는 얘기죠. 내년 실적이 1분기에도 역시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솔테크닉스, 뭐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58,600원 부근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절반 수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코리아 서킷, 내년 실적 엄청 좋습니다. 15,000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1,500원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의 실적이 굉장히 좋고 올해보다 훨씬 뛰어난 실적을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낮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 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종목 지속 홀딩하는 걸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5번째 종목 OLED의 숨은 진주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역시 IT주입니다. 역시 IT주인데 지난주에 OLED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내년 되게 되면은 이제 스마트폰이 또 한 번 출시가 되게 되면 그에 대한 수혜주가 다시 한번 거론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FPCB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OLED로 넘어가게 되면 LCD에서 OLED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제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OLED가 못 갔던 건 가격이라는 측면이죠. 이 가격도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플렉서브 OLED 패널이 많이 팔리게 되면 BH라는 종목의 FPCB 매출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3분기 실적은 크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4분기부터 실적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이 주당 152원이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52원이었는데 4분기에는 242원, 그 다음에 내년 1분기에는 309원으로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간 순이익도 주당 순이익이 813원에서 올해 899원, 그 다음에 2016년에 1102원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위치는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차트상으로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실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2014년 실적을 뛰어넘는데 불구하고 그에 비하면 저평가 부근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 주봉상으로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봉상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늘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표가 6,500원 돌파하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일단은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6,5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조정을 받게 되면 박스권 하단까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타이트하게 좀 이탈가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5,270원을 이탈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작은 박스권 먼저 수익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15,000원, 중장기 목표가 15,000원이니까 그때까지 들고 가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긍정적으로 우상향하겠다라는 전략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쌤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선생님께서 OLED 말씀하셨다면 저는 LED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알고 있을 겁니다.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21,000원까지 갔었다가 다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기관에서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뭐 LED 공급 과잉으로 해서 업황이 아직까지 부진할 것이다. 얘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 반도체는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닌데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기관이 못 사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중국발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지난 2분기까지 서울 반도체 실적은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치킨 게임에서 어쨌든 벗어나기 위해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그리고 북미 쪽이라든지 그리고 TV, 모바일 부분의 마진을 현재 개선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서 예상보다 3분기 실적이 더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회사에서 나오는 LED 조명, 아크리치라든지 MJT 이런 신제품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떤 제품에 대한 차별화를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성과를 얻게 되면서 3분기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얻었고요. 그 중국발 치킨 게임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는 기업인데 조금은 과한 좀 반응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의 주가 조정은 조금 제 입장에서 납득하기 좀 힘들다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 2,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한 1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전에 나왔던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한 반응이라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비중이 10%인데 추후에 일단은 가격을 16,500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16,500원대를 지지받게 된다면은 일단 추가 매수 정도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반도체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원유 선물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예상 외로 조금은 생각대로 좀 전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차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은 수요가 증가하지 않게 되면서 어떤 공급 쪽에서 축소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즉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감산에 대한 부분 좀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지난주 주말에 그 오펙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참으로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유량 유지를 하게 되면서 다음 총회가 내년 6월 달로 이제 예정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베네수엘라든지 중남미 쪽 원유업체, 원유 기업, 원유 국가들은 현재 상당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서로 약속을 깰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하거나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시장이 또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그 다른 ETF 코덱스 레버리지 쪽으로 일단 옮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신규 종목을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지금 포트에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포트에 대해서 그동안 설명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로지시스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연말입니다. 연말 뭐 소비 시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장이 좀 계속되고 있고 올해 2015년을 이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016년을 다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맞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손쌤이 뭐 그래서 강연회를 준비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2016년에도 주식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뭐 테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쵸. 네, 최근에 이제 총선 관련주들 정치인 그쵸. 테마 살짝 움직이는 네. 것 같고. 그쵸. 네, 오늘 게임주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신도 모른다라는 주식인데 그 주식을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2시에서 4시까지 여의도 동부증권 본사죠.
7층에서 강연회를 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오셔갖고 2016년에 과연 어떤 주식이 또 신도 예측 못하는 그 종목을 제가 예측한다고 하니까 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9일 날도 저희가 강남대학교에서 강연회가 좀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내년도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반에 또다시 월요일 날 꼭 찾아뵙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희 정쌤 그리고 손쌤, 저 주쌤 또 고생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아마 즐거운 일 있을 거다 믿어 의심치 마시자고요. 아셨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